잠시만 어디까지 했는지 기억납니까? 거의 춘향전 끝에까지 했었지. 거의 끝까지 했었고 대기열이 왔다면 38페이지 맞나? 38페이지까지 했지. 그래서 원래 교과서 내용 확인 이 부분 보면서 복습부터 하고 마지막 결론 부분 보고 학습활동 부분 볼 거야. 한번 보자. 한번 33페이지 한번 볼래? 33페이지 교과서 내용 확인 부분이지. 여기 한번 보자. 우리 맨 처음에 한번 얘기했던 부분이다, 그지? 수학여행 등장인물 총 몇 명이 됐어? 크게 봤을 때? 3명, 그지? 누구 있었지? 이제 춘향이 있었고 이몽룡이 있었고 연사또가 있었지. 중간중간에 되게 많은 가스라치가 나오긴 하지만 메인 인물들은 아니다, 그치? 이 3명이 메인 인물이고 일단 춘향과 이몽룡은 어떤 사이야? 서로 사랑하는 사이다, 그치? 이 부분은 이제 앞부분 줄거리에서 나와, 그치? 앞부분 줄거리에 몽룡이 광안루에서 그네를 타고 있던 월배의 딸 춘향에게 첫눈에 반하고 사랑에 빠진다. 근데 이 이몽룡이 아버지를 따라 한양에 가고 과거 시험을 치러 가지, 그치?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새로 남원부사로 새로운 변사또지? 그리고 변학도 정도 써놓게 이름이 변학도고 봐봐 변시섬을 가진 사또인 거지, 그치? 그리고 우리 그때 이거 기억나? 이몽룡을 이야기하는 되게 많은 단어들이 있었지. 뭐가 있었지? 예를 들어 어사또 이렇게 표현하는 거 다 이몽룡이었다, 그치? 여기서 이몽룡은 어떤 키워드로도 볼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자, 거지 행색으로 온 것도 이몽룡이지. 또 누구야? 어사또도 이몽룡이고 뭐 암행어사, 그지? 암행어사도 다 이몽룡이었어, 그지? 일단 첫 등장에서는 거지꼴로 등장을 하지.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 이 거지꼴로 등장을 해서 춘향을 만나러 간다, 그지? 그리고 이 거지꼴로 또 변사또에게도 가. 이제 근데 이 변사또는 춘향이한테 뭐라 그랬어? 추청을 주려고 했지. 보면은 이제 일방적인 복종을 요구를 했는데 춘향이는 어떻게 해? 이제 거절을 하니까 일반적인 복종을 했어. 복종을 시켰어, 그지? 추청을 달라. 근데 춘향은 어떻게 해? 거절하지. 그러니까 다시 이제 여기서 이제 되게 불합리한 징계가 이루어진다, 맞지? 그래서 이제 거짓골을 하고 이 몽룡이 이제 대결을 준비하는 거야, 그지? 어떻게 보면은 응징을 준비하는 건데 사실 이제 우리가 수행되는 기본적인 내용을 너무 어릴 때부터 알아왔기 때문에 이게 응징을 준비한다는 걸 아는 거잖아.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자. 처음에 이제 돌아온 이몽룡이 거짓골로 돌아왔어, 그지? 그리고 거짓골인 상태로 변사또의 생일 잔치에 간다. 이 과정에서는 이게 응징을 준비하는 거라고 알 수 있어, 없어? 없지? 맞아. 근데 일단 이 상황이 이렇게 전개가 돼. 그래서 보면은 편집자적 논평이 되게 많이 등장했어. 그치? 이건 내용적인 면이었어, 지금까지 보면. 그지? 근데 이제 편집적인 논평은 뭐야? 형식적인 측면에서 편집자적 논평이 드러나는데 보면 이제 서술자가 진행 중인 사건이나 인물에 대해서 의견을 밝히는 거야. 이제 32페이지에서도 이 편집자적 논평을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 어떤 부분이었어? 절정 1부분에서 이제 A로 묶어놓은 거 마지막 줄에 어사의 마음이 심란하구나 이러고 있지. 여기서 이 어사가 누구야? 누가 마음이 심란한 거야? 그래서 몽룡이겠지. 왜? 몽룡은 이제 암행어사로서 이제 이 변사또를 응징하기 위해서 온 거지. 그런데 이제 이 변사또가 이 백성들의 이런 암인을 살피지 않고 굉장히 크고 근사한 웅장한 생일 파티를 열고 있잖아, 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어사 마음이 심란하구나와 같이 이게 진행 중의 사건에서 인물에 대한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그리고 또 서술자가 좀 이야기를 좀 이끌어야 될 때, 그지? 독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논평을 하고 있어. 그래서 어떤 부분이 있냐?
어서 마음이 심란하구나. 뭐 저 사령의 거동을 보소. 뭐 등을 일천하니 완이명관인가 이런 부분들 그지? 이야기 전개에서 되게 갑자기 들어와서 대화체가 나오지. 보통 저 대화체가 아닌 줄거리인데 그런 부분들을 편집적 문평이라고 하고 효과는 이쪽에 있는 부분들을 참고해서 보면 된다. 여기서 보면 이 변사또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는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지. 변사또는 어떤 인물이야? 굉장히 일단 첫 번째로는 춘향만 학대했어, 그지? 춘향만 학대하기도 했고 두 번째로는 또 어떻게 했지? 굉장히 호화스러운 생일 잔치를 열었어, 그지?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스스로 어떤 인물이라는 걸 보여줘? 성인이 아니라 악인임을 보여주잖아, 그지? 근데 우리 이 춘향전은 무슨 소설이었지? 이 춘향전이라는 소설은 기억나? 어떤 소설이었는지? 한소리개 소설이었지? 하나씩 잘 안 나오네. 춘향전은 판소리의 소설이었고 그 판소리의 소설 이전에 고전 소설이지. 저번식 근데 고전 소설의 특징했던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였어? 굉장히 주제가 전형적이다. 인물들도 그렇고, 그지? 그래서 악인들은 무너지고 선인들이 이 악인들이 무너뜨리지. 그리고 이걸 뭐라 그랬어? 권선징악이라고. 맞아, 좋아. 권선징악이라고 했어. 근데 우리는 이 춘향을 학대하거나 일방적인 법정을 강요하고 백성들의 상황을 모른 채 호화스러운 생애잔치를 진행하는 변사또를 보았을 때 그가 선인이 아니라 악인이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럼 우리는 고전소설, 특히 판소리개 소설은 이러한 권선징악을 어떤 특징으로 좀 드러냈지? 뭔가 좀 풍자와 해악을 좀 많이 드러냈지만 어쨌든 이런 권선징악의 요소는 주제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그러면 얘는 누가 봐도 악인이야, 그지? 그럼 이 악인은 어떻게 돼 있어? 징벌을 받겠지, 그지? 징벌의 대상이 될 거야. 그럼 어떠한 선인이 등장해서 이 악인이라는 걸 처벌할 텐데 이제 우리는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 봤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번 시간에 봤기 때문에 이 이몽룡이라는 선인이 응징을 준비하고 이 징벌의 대상인 악인 변사또를 처벌을 하지. 그러면서 이 부분을 다 썼고 또 한 목 페이지 한번 보자. 그래서 여기 나왔어. 이 이몽룡이라는 인물은 탐관오리를 징계하지. 변사또를 징계하면서 민중의 기대와 열망. 그냥 민중들이 바랬던 걸 거 아니니 변사또가 이 악인을 처벌하는 걸. 변사또는 굉장히 어리석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웃겨. 그때 기억나? 누구는 이걸 눈치챈 거 기억나? 본관 운봉영장이라는 잠깐 나왔던 인물이 이 글을 보면서 이 이몽룡이 썼던 글을 보면서 무언가를 알아보지. 이몽룡이 쓴 산시를 보면서 본관사또나 지방 수령들이 비판하는 걸 알아채고 굉장히 빠르게 대처를 하려고 하는데 변사또는 뭐라 그래? 운봉 보고 어디를 다니냐 하면서 술주정을 부려, 그지?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굉장히 좀 어리석고 좀 웃기게 묘사되기도 하고 굉장히 부패한 지방 수령의 대상인데 이라고 볼 수 있지. 그에 비하면 이제 운봉이 나온 것처럼 아랭이 굉장히 넓고 상박도 엄청 빠르게 해. 그런 과정에서 변사또는 또 어떻게 이제 막 장치상에서 뭐 굳이 받아들이긴 했는데 좀 형편없는 음식을 받기도 하고, 그지? 그리고 운을 띄워서 시를 짓자고 하는데 사실은 왜 시를 짓게 하려고 했어? 운봉이 이몽룡이 거짓골이니까 이런 한시를 지을 수 있을 리가 없다, 그지? 그런 생각으로 이제 쫓아내려고 했는데 사실 뭔가 변사또의 폭정에 대한 이런 생각을 막 밝히면서 시를 남기고 화령이 떠났지. 자, 거짓골로 왔던 몽룡이 그대로 떠났어, 한시를 남기고. 그럼 이제 우린 그걸 통해서 어떤 걸 낼쳤을까? 아까 처음부터 응징을 준비하는 거라고 했어. 응징 준비하는 첫 번째 과정이 뭐야? 이제 거짓골로 처음에 등장해서, 그지?
등장하고 두 번째 한시로 경고를 했지. 근데 이건 이제 운봉 영장 말고는 전혀 눈치를 못 챘어. 그리고 이제 사라지잖아. 한시로 경고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라진 다음에는 우리가 뭘 예측할 수 있겠어? 이제 어사출두를 예상할 수 있게 된 거지. 왜? 우리는 내가 이미 암행어사인 걸 알거든, 그지? 우리는 술정교사 암행어사인 걸 알기 때문에 이제 곧 어사출두가 이루어지겠구나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 판소리 개소설은 이 풍자와 해악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럴까? 풍자는 어떤 거였어? 풍자의 뜻을 한번 생각해보자. 일단 대상이 있어야 돼. 그지? 어떠한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대상을 어떻게 비판하는 거잖아, 그지? 여기 들어가 어떻게가 뭘까? 혹은 쉬운 표현으로 하면 웃기게지. 이제 우스꽝스럽게 해학적으로, 풍자 해학이 아니라 해학적으로 비판을 해야 돼. 그러니까 웃기기만 해서는 안 되고 1번 웃기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정당한 비판이어야 되는 거지. 오케이? 세학적인 표현들이 되게 많이 나와. 막 갈비 얘기했던 거 있지. 막 운봉 영장이 갈비를 가리키면 뭐 갈비를 먹는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런 웃긴 표현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그리고 여기 보면 작품에 제시된 한시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한시의 뜻과 효과는 내가 말한 적이 있는데 이게 뭐 한시다, 실언절구다, 한시가 우리말 풀을 제시했다 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 선생님이 이몽룡의 한시를 강조하신다면 내신 때 내가 한 번 더 해줄게, 알지? 일단 내가 저번에 설명했던 정도만 알고 있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정 3 부분에 들어서면서 암행어사 출두야라고 부분이 나오겠지. 그러면서 막 이제 뭐 달과 같은 마패를 햇빛까지 번쩍 들어 막 암행어사 출두야 이렇게 하지. 이 마패를 달과 햇빛에 비유했어. 한번 생각해보자. 어사 출두를 딱 했는데 이제 이거를 어사 출두를 빛이라는 되게 비유를 많이 한단 말이야. 햇빛이든 나빛이든. 보통 우리가 이 빛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어떤 생각이 많이 들지? 그건 뭔가 긍정이야 부정이야? 보통 긍정이지, 그지? 긍정. 특히 뭐 밝은 빛이 하면 더 그렇겠지. 이 긍정적인 거라는 걸 딱 보여주는 거야. 어사출두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대중들을 탐과 노력의 행보로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의 삶을 밝혀주는 거다. 그리고 이게 어떤 긍정이냐면 1번 일단 이러한 독자들을 처벌하면서 이제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기도 하고 두 번째가 중요한데 춘향이라는 인물이 아직 옥에 있지. 춘향에게도 광명이 찾아온다. 좋은 일이 찾아온다라는 거야. 이 공작이 무슨 공작이겠어? 뒷공작이겠지. 그지? 광명 하니까 이제 또 오늘도 광복절이지 않습니까, 우리? 이 광복절이 무슨 뜻인지 알아? 잠깐 하고 가자면 이 광은 빛광자잖아. 이게 되찾은 거거든. 이거 이제 빛을 되찾은 날이다. 오늘 이제 광복절이죠. 광복절에 태극기 개양을 하고 또 광복절에 또 기려야 하는 분들을 잘 기려야 하겠습니다. 광자를 보니까 또 문득 생각이 났네. 춘향이에게 광명이 찾아올 것이다. 빛이 찾아올 것이다 라는 거야. 크게 봤을 때는. 근데 이런 좀 비유가 많이 등장을 한다. 그치, 소설인데도. 그러면 그래서 표현 방법이 되게 많이 나타나지. 그치? 뭔가 이런 한시로도 표현하고 이런 풍자나 해악, 이런 비유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표현법에 있는 부분서도 조금 생각을 좀 좋아. 근데 이건 이제 특히 이제 한시 부분에서 선생님이 강조하시면 부분 좋겠다, 그지? 그래서 판소리 문체에서 우리 그때 이 판소리 문체가 어사출두 장면에서 엄청 많이 나왔지. 이 어사출두 장면에서 암행어사출두야 하면서 그 과정에 막 강산이 무너지고 천지가 뒤집히고 막 초목빙수가 막 떨리고 막 이런 걸 되게 이 순간의 이 갈등을 다 부숴버리는 듯하게 막 표현을 해, 그치? 출시 장면 효과를. 그럼 그게 뭐를 실현한 거죠? 결국에는 아까 말했던 권선징악을 딱 실현을 하면서 그 동시에 독자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되게 답답한 상황이었잖아, 그치? 이제 우리가 이거를 모르고 그냥 책을 천천히 읽는가 생각을 해보자. 춘향이 옥에 갇혔고 목룡은 거짓골로 등장했어. 그럼 지금까지 독자들은 우리가 이 내용을 아예 모른다는 존재하에 무슨 감정을 가지고 있을까? 그게 굉장히 답답하겠지. 맞아. 굉장히 답답한 상황에서
암행어사 출두라는 이 장면, 어사 출두 장면을 통해서 이 극적인 카타르시스가 제공이 되고 이 독자들이 이걸 굉장히 크게 느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암행어사 출두 장면을 이어서 한 판소리 본체들을 통해서 굉장히 긴장감 있고 우왕좌왕한 모습을 되게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야. 봐봐. 좌수 별감 넋을 읽고 이방 호방 혼을 읽고 다 이거 권력자들 이름이 그 직이었지. 나주들을 분주하고 모든 수령들 도망간대. 근데 수령들 엄청 많이 모였었잖아. 도망가고 막 강정 들고 병부 읽고 손편 들고 탄건 읽고 용수 쓰고 가지 읽고 소반 쓰고 막 칼집 쥐고 오줌 누기 막 이런 거 당황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근데 웃기게 그 표현을 한 거지. 판소리 문체의 특징일 수 있다. 그러면서 이 교과서 내용하기 마지막 부분에서도 다양한 표현 방법에 대한 얘기가 나와, 그지? 비유, 과장, 열거, 대꾸, 과장 이런 거, 그지? 도치, 언어, 유희 이런 것도 많이 나오거든. 막 문 들어온다, 바람 닫다가 막 이런 표현도 막 나왔잖아, 그지? 그러니까 다양한 표현들을 통해서 이제 이런 어사출두 장면을 효과적으로 제시를 하려고 했다는 거지. 넘어가 보면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고 끝났던 것 같은데 이제 어사또가 등장을 합니다. 아주 지워주나 이제? 그지? 잠깐만. 왜 그러지? 정해져요.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문장이 어사또와 춘향의 대화가 나와, 그지? 이제 어사또와 춘향의 대화가 이어진다. 자, 이제 여기서 저번 시간에 내가 반대로 한번 설명을 했어서 너네한테 혼선을 줄 뻔했지만 마지막에 다시 정리해줬지. 춘향은 이몽룡이 어떤 모습을 봤지? 그치? 거짓 모습을 봐서 뭐 자기가 뭔가 잘못되면 뭐 시체를 좀 정리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했을 정도로 그지? 좋지 않은 상태로 둘이 보고 끝났어, 그지? 그래서 어사또가 이몽룡인지 알아 몰라? 그치? 몰라 아직. 그러니까 춘향은 아직 이 어사또가 이몽룡이라는 사실을 몰라. 그래서 어사또가 무슨 말들을 하냐면 춘향이한테 막 저 계집은 누구인고? 이게 어떤 상황이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몽룡은 어떤 의자 같은 곳에 앉아 있었겠지. 이렇게 이제 그림은 못 그리는 점 예를 좀 해주고 이런 의자 같은 데 이제 앉아 있을 거고 춘향이 이제 어쨌든 죄인이니까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수그리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아미까 이제 그때 당시는 이제 양반들 얼굴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 특히 이제 왜냐면 당연히 이제 춘향이는 죄인이니까 그 상태에서 이제 어사또는 알지 이거 춘향인 거. 심지어 설명도 해주잖아 춘향이라고. 자기 집은 누구냐? 그리고 무슨 죄냐? 무슨 죄를 지었냐? 그리고 막 이런 내 수청도 거역할까? 막 이런 식으로 하지. 이런 식으로 해. 자, 봐봐. 이런 질문을 어사또는 왜 했을까 춘향이한테? 그치 맞아. 시험했을 거야. 어사또는 이몽룡은 알아. 춘향이 여기에 넘어가지 않을 걸 알지. 심지어 우리 모두 안다. 우리 모두 춘향이 아직 이게 이몽룡이라는 걸 모르면 뭐 변사또라고 안 받아들이고 어사또라고 뭐 갑자기 본인의 절개를 바꾼다? 뭐 그러지 않아. 근데 이러한 모습, 이러한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걸 알 수 있지? 춘향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끝까지. 왜냐면 여기서는 막 보면은 살기를 바랄 소냐 막 죽어 마땅하되 내 수청도 거역하면서 되게 강하게 말하지. 근데 여기서 뭐 사실 춘향이는 죽음을 무릅쓰고 있단 말이야. 춘향이 마지막까지
지조와 절개를 시키려고 했다는 거지. 물론 이 장면에서도 알 수 있고, 뭐 이제 본인이 죽으면 시체를 수습해달라 뭐 이런 말을 통해서도 알 수 있겠지. 그러니까 어사또는 이러한 문장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춘향이가 어떻게 대답할지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험을 던진 거고, 이러한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춘향이는 마지막까지 이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사람이구나. 막 충암밥에 청송록죽 막 이런 지조 절개에 바람 불고 눈이 와도 우린 무너지지 않는다. 본인의 이러한 지조와 절개는 무너지지 않는다.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와, 그치? 막 그래서 어서 바삐 죽여라 그냥. 자기는 자신 지혜 절개를 바위와 나무에 비유하면서 이 수첩을 거절해. 그러고 난 후에 이제 향단아 서방님이 어디 계신지 보아라. 이제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여사또가 공부하자 얼굴을 들어 나를 보라 하지. 그래서 얼굴을 들어 나를 보라라고 하니까 춘향이가 고개를 들어 위를 살펴보니 거린으로 갔던 낭군이, 거린이 뭐야? 거지지. 이제 거지로 왔던 낭군이 분명 어사또 되었구나 하니까 얼씨구나 좋으시고 어사낭군 좋으시고 남원 은내 가을이 들어 떨어지게 되었더니, 가을은 어떤 상황이야 그러면? 부정적인 상황인 것 같지? 변사또가 수중욕을 했던 게 가을이라는 거야. 객사의 봄이 들어 이화춘풍 날 살린다. 이제 봄이 와서 어사가 된 목록에 날 살린다. 꿈이냐 생시냐 꿈에 깰까 염려로다 하고 이제 한참 일이 즐길 적에 춘향 어미가 들어와서 가엾이 즐겨 하는 말을 어찌다 풀겠냐 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이야기겠지. 우리 맨 처음 이제 이렇게까지 딱 하고 이제 물론 결론으로 갈 건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 딱 여기까지 읽었어. 우리가 여기까지 읽고 나서 판소리계 소설은 독자층이 두 개라고 했던 거 기억나? 그러니까 되게 많은 독자층이 읽었다고 했지. 판소리를 즐기는 사람들이 이제 시장에서 다양했을 거니까. 그럼 우리 조선시대에서 크게 보면은 계급 두 개가 있지. 서민계층이랑 양반계층이 있어, 그렇지? 이제 물론 뭐 자세히 하면 뭐 산업공상인이 뭐냐 할 수 있지만 여기 딱 두 개의 계층을 생각할 수 있어. 자, 딱 이 장면까지 봤어. 이 장면까지 딱 봤을 때 서민계층은 어떠한 감정을 느낄까? 한번 생각해봐. 딱 이제 막 어사또도 해결을 하고 이몽룡과 춘향이 재결합을 했어. 이걸 통해서 서민층은 어떠한 감정을 느낄까? 서민층은 어떻게 보면 이 양반계층보다는 조금 더 단순한 부분을 보겠지. 막 이렇게 막 지존이 절개니 막 그런 걸 배우지 않았으니까 유교 원리를. 어떤 게 느껴지냐? 이제 춘향이 사랑을 이룬다, 그지? 이 부분을 중요하게 봤을 거고, 상관오리가 처벌을 받았어, 그지? 이러한 장면들을 통해서 서민계층은 굉장히 즐거움을 얻었을 거야, 그지? 왜냐면 전에도 말했지만 어사또 이몽룡의 지위는 뭐야? 양반계층이야, 그지? 근데 춘향이는 기생딸이지. 물론 춘향이가 기생은 아니지만 이제 옛날에는 어떤 말이 있었냐면 일천즉천이라고 해가지고 부모 중 하나가 천민이면 즉시 천민이 된다. 자식은. 그럼 뭐야? 기생은 사실 과거에는 굉장히 천한 취급을 받는 직업이었잖아. 그럼 이때 천한 직업인 기생의 딸인 춘향도 굉장히 천한 신분이란 말이야. 근데 천한 신분인 춘향이가 양반 계급과 사랑이 이루어졌어, 그지? 그런 춘향이 사랑을 이룬다는 부분과 이러한 춘향을 천한 신분과 어떻게 보면은 서민 계급을 대변할 수 있다는 인물이, 그지? 사랑을 이루고 이러한 양반 계층이, 특히 나쁜 양반 계층이 처벌을 받는 걸 통해서 서민 계층은 굉장히 즐거움을 얻었을 거야. 그러면 근데 이거 서민 계층만 있는 게 아니잖아. 봐봐. 이 서민 계층이 즐거움을 얻은 거 부분에서 양반 계층도 과연 즐거움을 느꼈을까? 너가 한번 양반 계층이라고 생각해봐. 내가 양반 계층인데 막 신분을 넘어선 사랑을 이뤄. 천한 신분의 딸이 양반과 사랑을 뭔가 이루고 나쁜 상관오리가
처벌을 받는다. 이런 부분이 기분이 좋은 부분이니까 뭐 굳이 따지면 나쁜 부분이니까 양반계층들한테. 그지? 그렇게 기분 좋은 내용 아니지. 근데 판소리계 소설은 독자가 다양하다고 했어. 그지? 그럼 이 다양한 독자들의 니즈를 맞춰줘야 되잖아. 그럼 어떤 부분에서 양반계층은 기분이 좋았을까? 한번 생각해봐. 너가 양반계층이야. 그럼 어떤 부분이 이 양반계층이 기분을 좋게 했을까? 양반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야? 이 시절 양반들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뭐야? 가장 중요시 여기는 가치가? 이 양반계층한테는 어떤 가치보다 이 유교 가치가 중요해. 그치? 그래서 얘네가 뭘 좋아해? 충, 효, 지조, 절개 이런 거 엄청 좋아하지. 근데 춘향이는 어서또가 누군지도 모르지만 끝까지 지조와 절개를 지켰어. 그러면 봐봐, 양반계층 입장에서는 춘향이 지조와 절개를 지킴 이런 이 부분이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이 봉건 질서를 거스르지 않은 거야. 그치? 이 봉건 질서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유교 질서지. 여기서는 이러한 유교 질서를 춘향이가 만약 봐봐, 서민계층이 막 되게 속이 시원하려면 막 서민계층 그때 당시에는 막 어떻게 보면 자유로운 사랑을 노래하고 그러기도 했거든. 춘향이가 막 예를 들어 어떤 작품이어야 되냐면 되게 자유로운 사랑을 한다던가 직접 성관노래를 처벌한다던가 그러면 훨씬 더 속 시원하겠지. 근데 그렇지 않아. 삼관노래를 처벌하긴 하지만 양반계층 입장에서는 위에서 보낸 적절한 신분을 가진 양반, 적절한 직위를 갖고 온 어사또가 와서 삼관노래를 처벌한다. 이 부분과 춘향이 끝까지 지조와 절개를 지킨다. 이 유교 문화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지조와 절개를 지킨다라는 부분이 본인들이 좋아하는 유교 질서, 봉건 질서를 지킨다는 점에서 굉장히 만족스러웠다고. 그러면 결론은 어떤 거겠어? 여러 독자들을 만족시킨 작품 소설이 되는 거지. 그래서 한 번 더 나아가서 우리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했던 거 기억나? 주제가 굉장히 이면적이다라는 얘기했던 거 기억나? 그게 여기서 오는 거야. 알겠지? 우리 이면적인 주제는 뭐가 있을지 우리 끝에 부분까지 다 읽고 나서 한번 보도록 할게. 넘어가보자. 춘향의 높은 절개에 광채 있게 되었으니 아니 어찌 좋을손가. 어사또 남원 공무 다한 후에 이제 어사또가 남원진 관련된 다른 적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업무를 다 본 후에 이제 춘향이 모녀와 행단지를 서로 데려갔대. 행단지는 아까 초반에 나왔던 그 춘향이 몸종이었지. 들어갈 때 위기가 찬란하고 위험이 있고 세상 사람들이 아닌 칭찬하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칭찬할지, 그지? 이제 춘향이 이제 남원을 떠날 때 영귀하게 되었건만 고향은 이별하니 무엇이 아니되랴. 이 기억이 뭐겠어? 한번 물어봐줘. 기억 부분이 비어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어떤 건지 내가 이따 문제 풀 거야. 이 뜻이 뭐냐면 한편으로 기뻐하지만 한편으로 슬퍼한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춘향이가 이제 고향을 떠나 서울로 가게 됐어.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잖아. 지금도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 뭐 좋은 대학에 가서 고향을 떠나게 되면 굉장히 좋은 일이지. 지금도 이제 어떻게 보면 그때도 비슷한 맥락인데 춘향인데 마냥 기쁘지만은 않은 거지. 왜냐면 내가 굉장히 오랫동안 살아왔던 내 고향을 두고 이제 가는 거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춘향이가 뭔가 남겨. 놀고 잤던 부용남아 춘향이 진짜 별당이야. 너 부디 잘 있거라. 방헌로 오작교며 영주가 또 잘 있거라. 봄풀은 해마다 푸르건만 떠나는 게 자기는 돌아오지 않는다 라고 이른 시는 나를 두고 이름이라. 다 각기 이별할 때 길이길이 모고하옵소서 다시 보기 기약 없네 라고 하면서 이제 고향을 떠나는 거지. 그러면서 어사또는 좌도 우도의 웃들을 순창하고 민정을 살핀 후에 서울로 올라가서 임금께 절을 하니
판서, 참판, 참의들이 대궐에 들어가서 보고서를 살피니까 임금께서 크게 칭찬하고 즉시 어사또를 참의 대사성에 봉합하고 춘향을 정렬 부인으로 봉하신다. 봐봐. 아까도 얘기한 거지만 춘향이 직접적인 뭔가를 왕에게서 받지. 자리를. 기생의 딸이야. 기생의 딸, 그치? 기생의 딸과 양반 아들의 만남을 국가에서 인정을 해준 거야. 즉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지. 그런 은혜에 감사드리고 물러나와 부모께 배우니 성은을 못 잊어 하시더라 하고, 이때 봐봐. 이조판서, 호조판서, 좌의정, 우의정, 영의정, 우리가 다양한 정확히가 뭐가 무슨 자리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은 자리를 한 건 아시겠지? 이거 다 지낸 건 누구겠어? 이몽룡이겠지. 다 지내고 퇴임한 후에 정렬 부인으로 더불어 100년 동락했을 때 부부가 되어서 한평생을 즐겨 살았다는 거야. 자, 고전소설의 이제 끝을 나도 다 한다. 정렬 부인에게 3남 3녀를 두었으니, 오, 자식도 낳고 모두가 총명하여 그 부친보다 낫더라. 어사또 이몽룡과 춘향의 자식이 또 이몽룡보다 나아야 되지 말 태어났다. 그리고 그래서 그런 일품 관직이 대대로 이어져서 길이 정하노라. 이거야? 결론이 어떻게 돼? 이 둘은 결국엔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는 것까지 내 고전소설의 특징 중 하나였어. 기억나나? 고전소설의 특징 한번 보자. 저기 앞으로 넘어가서 우리 30페이지였지. 30페이지 고전소설 주제에 대한 특징은 뭐였어? 주제도 있고 한번 보자. 주제가 나오는 게 주로 권선징악, 그지? 남녀 간의 사랑이 나오게 되는데 특히 고전소설은 여기 없는 거니까 적어주면 좋겠다. 대부분 고전소설은 굉장히 해피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이게 왜냐면 구성이 굉장히 이제 일대기적이고, 그때 기억나죠? 굉장히 전형적이고 평면적이다,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기분 좋게 끝날 만한 것들을 이루게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가 내용적인 걸 다 봤는데 한번 쭉 보자. 너가 생각했을 때 춘향전의 큰 주제는 뭐야? 춘향전의 주제는 뭘까? 우리 큰 내용은 뭐야? 큰 내용. 너가 생각했을 때 틀려. 아무래도 뭔가 그런 느낌이겠지. 춘향과 이런 이몽룡의 사랑의 내용을 지금 봤을 때, 그지? 내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가장 큰 내용인 거지. 이게 굉장히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거잖아, 그지? 표면적으로는 춘향과 이몽룡의 사랑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 그렇기 때문에 잘 안 나오네. 오, 드디어. 춘향과 이몽룡의 사랑을 통해서 이런 정절을 지키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결국엔 큰 주제는 뭐겠어? 굉장히 여성의 굳은 정절, 그지? 이거에 대해 강조해서 가능성이 높아, 그지? 근데 우리 굉장히 이면적인 주제가 등장한다고 했어. 특히 춘향전에 가장 중요한 거였지. 어떤 부분이 이면적인 걸까? 자, 표면적으로는 춘향과 이몽룡의 사랑인데 이거를 계속 말했던 것처럼 기생의 딸과 양반집 아들의 사랑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심지어 기생집 딸과 딸이 사대부의 일원이 되지. 어떤 걸로 알 수 있어? 정렬 부인의 임명을 받잖아, 그치? 이게 평범한 조선시대에는 가능한 일이야? 그치? 불가능한 일이지? 그러면 크게 봤을 때는 이게 어떤 내용의 주제가 되냐면 이면적인 부분에서는 표면적으로는 이게 최고야, 그치? 그래서 이 표면적인 부분을 굉장히 좋아했어. 누구? 서민계층들도 좋아하고
양반 계층들도 이 지조가 이렇게 공건 질서를 거스르지 않는 이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표면적 구조지만 이거를 쓴 사람은 결국엔 이면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신분 갈등을 극복한 인간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지. 조선 후기에 지어진 작품이다 보니까 이런 이제 신분 갈등 극복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이면적으로 드러나는 거야. 근데 한번 생각해봐. 이 얘기가 하고 싶었던 거야. 신분 갈등을 극복하자. 어떻게 보면 이런 공권 질서를 좀 무너뜨리자라는 말을 하고 싶은데 이거를 대놓고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이 내용을 대놓고 얘기해. 이거를 표면에 탁 내비쳐버려. 근데 우리 홍길동전, 아니 홍길동전이잖아요. 춘향전을 쓴 사람은 누군지 알 수가 없거든 우리가. 그러면 예를 들어 춘향전을 쓴 사람이 굉장히 일반적인 사람이었다. 서민계층이었다고 쳐보자. 서민계층이 양반들도 읽을 수 있는 춘향전을 이렇게 얘기를 해. 이 서민들은 어떻게 될까? 공권 질서를 어긴 반란이지. 신분제도를 뒤집으려고 하는 거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이걸 계속 강조해. 그치? 춘향이랑 이몽룡이 다시 만나서 사랑을 했어요. 춘향이랑 이몽룡이 사랑에 빠졌어요. 춘향과 이몽룡이 다시 만나서 사랑을 이루어냈어요. 그리고 백년해로 했어요 라고 해. 그걸 통해서 여성이 이런 굳은 정조를 통해서 사랑을 지켜냈어요 라고 하지만 순문 부분에서는 이 부분을 보려고 했다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냥 춘향과 이몽룡 여성과 남성의 사랑이야, 그지? 근데 이거를 깊게 보면은 신분의 차이도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작품이다 라는 거지. 신분을 초월하고 이러한 신분을 초월한 사랑이 사회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그지? 그래서 대대로 부귀 영화를 이룬다 라는 내용으로 소설이 끝이다. 이해할 수 있을까? 오케이, 좋아. 저번 시간에 내가 풀어오라고 했었나? 앞부분까지 춘향전이 숙제였지? 오케이. 그러면 지금 우리 13, 14, 15 있잖아. 거긴 안 풀었지? 내가 앞에까지 풀어오라고 하지 않았나? 어디까지 풀어오라지? 38까지? 그치? 그럼 39도 안 풀었지? 그럼 39부터 41까지 일단 한번 풀어볼래 이제? 다 했으니까. 그리고 문제를 풀어 맞추면서 다시 또 복습을 해봅시다. 마지막으로. 끊어갑시다. 자, 풀면 얘기하세요.